우리 K방산이요. 정말 요즘 뭐 잘 나간다 이런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 그 중동에서 천궁이 그렇게 날리더니 이번에는 해궁이 처음으로 해외 수출 계약을 따냈어요. 바로 말레이시아요. 그렇죠. 우리 무기가 지금 세계로 확장해서 나가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K9 자주포 K2 전차 히트쳤잖아요. 네. 폴란드가 많이 사주면서 또 이거 미국 이란 전쟁 때는 UAE에서 우리 천궁이라는 건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네. 한 고도가 한 20에서 40km 정도. 요걸 이제 시험 평가하는 단계인데 이번에 쏴버렸단 말이죠. 그럼 맞추면서 뭐 명중률이 96% 하니까 온 나라 그렇죠. 온통 네. 세계가 난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또 해궁이 또 수출했다고 소문이 났어요. 천궁은 그래서 뭐 중동에서 인기가 막 폭발 중인데 또 말레이시아에서 이번 해궁이 뭐냐면은 함정에 가면은 자한 방어체가 있어요. 우리 이지스 구축 같은 경우는 삼중 방어, 네. 170kg 했던 SM2, 10kg 되는 그 램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램 미사일.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아주 근접해서 5kg 이내는 골키퍼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간 10kg대에서 우리가 램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독일하고 미국 공동 개발한 거예요. 네네. 그걸 사용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국산화하자 해서 개발한. 그러니까 함정으로 들어오는 미사일이나 그다음에 항공기 이걸 예. 격파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 램인데 그걸 국산화해서 만든 게 해궁이에요. 해궁. 저렇게 함정에서 쏘는 그렇죠. 함정에서 상공으로 이렇게 쏘는 미사일. 90 상공으로 쏘면 90도 이제 틀어가지고 예. 이제 위협 방향으로 가는데 이걸 이번에 수출했다는 얘기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요. 신호죠. 네. 그래서 물론 양산한 지 한 7년 만에 처음 해외 수출을 따는 게 이제 말레이시아고 이게 규모가 이제 한 1,400억. 어마어마한 규모로 따낸 건데 자, 사실 이 성과를 딱 보면은 이영주 센터장 원래는 이제 중동이 좀 주 무대였다가 이게 좀 동남아로 옮겨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 동남아에서 무슨 무기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좀 약했죠. 그런데 남중국해 분쟁도 이제 심해지고 있고요. 이 동남아 국가들이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무기들 이런 게 좀 이제 노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대화 사업도 진행해야 되고 이런데 말레이시아가 마침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우리 이제 해궁을 장착하게 된 건데요. 이게 말레이시아도 결국은 앞으로 함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또 기존에 이번엔 신형 함정에다가 이제 장착한다는 건데 기존 함정에도 또 장착하고 싶을 거고요. 그렇죠. 이번에 이 계약이 체결된 게 예. 아시아 최대의 방산 그 전시회인 DSA 2016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많은 동남아의 그 방산 관련한 이런 국가 뭐 그 군 도입기관이라든가 방산 무기를 또 다루는 쪽에서 와서 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 말레이시아가 사가네? 우리도 사볼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이 그 해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동남아 국가들이 어떤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그렇겠네요. 예. MRO 그 유지 보수해주고 이러는 쪽에도 확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앞으로 좀 기대되는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 또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이게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정말 파급 효과가 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해궁 얘기하고 천궁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궁 시리즈라고 해야 될까요? 또 있잖아요. 우리도 좀 혼돈스러운데 민간인들은 얼마나 혼돈스럽게 궁이 활이잖아요. 네. 천궁은 지대공, 예. 지상에서 이제 날라오는 거. 그다음 해궁은 배에서 배로 날라오는 거 막는 미사일이고, 그다음 비궁은 뭐냐면은 비궁. 비궁은 예. 비궁 물어본 거죠 지금? 맞아요. 네. 비궁은 2024년도에 핫했어요. 뉴스가 컸어요. 그래서 하와이 림팩 훈련에 가서 그 무인 수상정이 실어가지고 6발 쏘는 성공함으로써 네. 야 이거 대단하네 했네. 이거 뭐냐면은 지대 함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상에는 우리가 뭐 장사정포 받는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연평도 같은 데는 NLL 있잖아요. 이런 데는 개전 초과되면 북한에서 막 엄청난 양의 공기 부양제이 내려와요. 그럼 옛날에는 뭐 아파치 헬기로 공격한다 그랬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는 이 작은 미사일로 공격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먼저 다연장 유도 로켓을 얘기했는데 미국에서는 우선순위 밀렸어요. 우리가 개발하고 히트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을 노크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그래요? 미국 시장 천조 시장이죠. 아, 그렇구나. 예. 아니 들어보니까 뭐 천궁, 비궁, 해궁까지 정말 세계에서 사랑받는 우리 무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 해궁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이게 양산된 지 이제 7년 만에 첫 수출 물꼬를 튼 건데 이게 사실은요. 우리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그 장사정포 있습니다. 이거를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그 체계의 핵심 미사일로 활용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궁, 이게 북한의 그 장사정포 위협이 어느 수준이길래 정말 이것까지 필요한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북한의 장사정포는 바로 이 위협,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 북한의 위협 때마다 거론되는 무기이긴 합니다. 서울시 안의 반동 통치 기관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며 진군하여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더러운 개무리들의 아성을 에 배치된 자주포, 방사포, 장사정포 100여 문을 동원을 해서 청와대 등 우리 이제 서울의 정부기관을 겨냥해서요. 자, 저렇게 대규모 화력 타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당시 김정은이요, 이 현장을 보고 직접 본 뒤에 정말 가슴이 후련하다라면서 만족감까지 표했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자, 2016년 4차 북핵 실험에 대응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당시에 이제 개성공단 전면 중단하겠다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북한이 그러면 청와대랑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나섰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서울 불바다 발언이요, 그 시작점은 1994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자, 저 때 당시에 이제 북측 대표의 말에 이런 현상들이 막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당장 마치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가 터져 나오면서 94년 그 당시에 보면요, 생필품을 막 사재기하는 그런 열풍까지 일어날 정도였죠. 과거에요. 이제 어쨌든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이었고, 아직도 이 장사정포라는 게 우리의 위협 대상으로 거론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협적이길래 서울 불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서울 수도권 등을 집중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40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예. 방사포라는 게 결국은 우리 다연장 로켓포, MLRS와 같은 이제 그런 명칭인데 동시에 여러 발을 저렇게 쏠 수 있습니다. 마치 연통 다발을 여러 개 묶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연속 사격이 가능하고요. 네. 170mm 자주포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포 구경이 170mm라는 건 17cm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그 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과거에 또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이런 때도 우리가 기습 타격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 손실을 입었었는데 각각 이제 200문과 140문 모두 340문을 가지고 있고요. 저게 또 대부분 지하 갱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밑에 들어가 해안에서 있어요? 쏘는 예. 거는 예. 원산에 김정일이 다 집결시켜가지고 김정은이가 집결시켜가지고 쏜 건데 실제로 저렇게 쏜다면 우리가 뭐 대응 타격을 통해 가지고 초토화해버리면 되는데 다 지하 갱도에 들어가 있다가 유사시에 나오고 이렇게 돼서 뭐 주한미군이라든가 우리 한미 전력이 예. 유사시에 그런 지역을 다 파악해가지고 갱도로 올라오면 이제 사전에 탐지해서 타격한다 이런 계획이 있지만 특히 북한이 동시다발적인 기습 네네. 공격을 한다거나 최근 들어서 이제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섞어 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면은 예. 상당히 그 위협이 되고요. 평양하고 원산 네. 그 선 이남에다가 집중 배치해 놓고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 표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사거리를 이렇게 찍어보면 지금 60km 개선 그러니까 우리 성남이라든가 이런 수도권 저기까지? 지역하고 예. 춘천에서 현리를 거쳐서 강원도 양양까지 이어지는 이 공격선 네. 여기를 다 사거리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거 지금 아까 화면에 나온 거는 훈련이니까 밖에 다 꺼내놓은 거고 네. 지금 다 갱도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미정보당국이 어디 있는지 그 갱도 위치는 좀 알고 있을까요? 갱도 위치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다는 게 이제 한미연합전력의 발표고요. 사실은 저게 이제 올라오는데도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뭐 이렇게 네. 쑥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한 무게를 갖고 있고 또 갱도 그 진지에서 꺼내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대응 타격이라든가 선제 타격을 할 수 네. 있는데 예, 예. 저게 이제 그 다른
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이런 곳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몇 발만 수도권에 떨어진다 이래도 엄청난 피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완벽한 대비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좀 위협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거는 일단 저 장사정포를 북한이 저렇게 훈련하는 거는 이제 뭐 영상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그러면 전장에서 북한제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 저 얼마 전에 그 북한제의 위력이 포착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벌어진 전쟁터에서 이제 예. 보시는 이제 화면이 지금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240mm 신형 방사포였었는데 네. 이 방사포가 러시아에 제공이 돼서 한 100문 정도 제공이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사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련장의 특징이 뭐냐면 야포가 아니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대량의 미사일을 로켓을 투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여러 대의 로켓이 날아오게 되니까 피하거나 대응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제공해 준 거라서 이제 실전에서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 실전 테스트 데이터는 네, 그대로 북한에 다시 전달될 것으로 그렇네요. 좀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전장에서 지금 북한제로 추정되는 게 저렇게 지금 쓰인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도 사실 생각해 보면 K9 자주포가 있긴 하잖아요. 네, 비교해보면 맞습니다. 어때요? 네, K9 자주포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서방제 자주포 이제 155mm 자주포의 거의 표준. 그러니까 사용되는 양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우리 K9 자주포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북한도 북한제 K9이라고 불리는 자주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M2018이라고 불리는 자주포인데요. 뭐 정식 명칭은 아니고 2018년에 처음으로 식별을 해서 네. 모델 2018이라고 줄여서 부르거든요. 그때 2018년에 처음 확인이 됐고 열병식 때 그리고 2019년에 그 사격을 하는 장면이 이제 지금 포착이 돼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지금 화면이 보이는 게 왼쪽이 우리나라의 그 K9 자주포, 오른쪽이 네. 북한제 170mm 신형 자주포입니다. 좀- 차이점이 나와 있는 게 예. 뭐냐면 K9 자주포는 쏘면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쏘면 네, 안 쏘면은 흔들리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네. 안 흔들립니다. 근데 북한제 자주포는 쏘면은 아유, 예. 아유 이게 뭐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네. 막 흔들리네요. 네, 요란하게 흔들리네. 왜냐하면 야포는 발사할 때 엄청난 압력이 발사되고 추진체가 화염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옛날 영화 보면 옛날 대포도 팡 쏘면 대포가 네. 뒤로 밀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데 지금 보면은 북한제 170mm 자주포는 구경이 크다고는 하지만 발사할 때 앞뒤로 계속 요동이 쳐갖고 네티즌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게 중국제 자주포 아니냐. 왜냐하면 중국제 자주포도 파키스탄이랑 인도랑 사이가 나빴을 때 네, 네. 그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인도에서 딱 보유했을 때 파키스탄은 중국제 자주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두 개 예. 영상이 나왔는데 파키스탄 자주포는 너무 요동쳐갖고 저거 제대로 운전해야 되겠어? 라는 식의 얘기.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장난 그런 게 아니라 자주포를 쐈는데 자주포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은 차탄 사격, 그러니까 바로 다음 사격이 좀 어렵고 명중률 떨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렇게 정 작가님 딱 이분할해서 화면으로 비교를 딱 해주니까 정말 차이가 크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장사정포다 보니까 170mm 자주포 이게 우리 K9에 비해서 뭐 능력이 떨어지지만 그렇다 그래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 북한이요 계속해서 이 장사정포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신형 600mm 대구경 방사포 이걸 쐈어요. 이건 뭐 거의 사정거리가 남한 전역을 상대로 하던데 이 정도면 뭐 그냥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방사포에다가 이제 400km까지 이제 이 비행되니까 네, 이렇죠. 부산까지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 유도 기능까지 집어넣으면은 그야말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장사정포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들이 공격하는 수단이거든요. 그게 수도권인데 이거는 뭐 부산까지 한다니까 네. 요즘 뭐 김정은이가 제9차 당대회 때 가지고 증정식도 하고 막 쇼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미사일을 한꺼번에 쏜다. 이건 그냥 가공할 위력이죠. 자, 이렇게 전술 탄도미사일의 정밀성과 방사포의 연발 사격 기능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사정포의 수준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제 우리도 좀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요격할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수도권의 주요 시설들을 방어하기 위해서요.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이 장사정포 요격 체계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영종 센터장 네. 궁금한 건 사실 우리나라가 보면은 이미 좀 고도별로 이거 미사일을 좀 막을 수 있는 방공망 체계를 갖고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굳이 이렇게 장사정포 요격 체계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당한 사거리, 그러니까 150km나 200km, 뭐 아까 그 부산을 사거리로 하는 400km 이상의 이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예. 물론 그 정도 거리면 탄도미사일 규모에서는 이제 단거리 미사일입니다만 이 미사일들이 되게 날아오는 거는 상당한 포물선을 그리거나 이렇게 날아오는 구도기 때문에 고고도 미사일, 사드가 이제 40km에서 150km 이렇게 네. 하고 천궁도 보면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활약했다는 천궁도 15km에서 20km 이렇게 그렇네요.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장사정포는 말 그대로 포입니다. 그냥 화약의 힘으로 밀어내는 포기 때문에 네, 이게 네. 거리도 짧지만 그러다 보면은 고고도로 오는 게 아니라 뭐 10km 미만으로 이렇게 날아오게 되잖아요. 저고도로? 그러면 이걸 예. 천궁2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을 전담해서 좀 잡을 수 있는 체계가 네.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저 LAMD 장거리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우리가 개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고도가 좀 낮은 이 10km 안팎에서 날아오는 포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각지대로 볼 수 있었는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치밀한 방공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 원리도 사실 궁금은 하거든요. 이 요격체계의 원리는 어떻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잡아내야죠. 언제 어떻게 어느 방에서 날아오는지. 예.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가 제일 중요해요.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개발했고 유도탄은 이제 LI 넥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발사대도 한화에서 개발하는데 그렇군요. 일단 잡아내고 예. 그렇게 하면은 이거를 그 교전 통제에서 이제 대응을 하게 하죠. 그다음에 유도탄이 날아가고 아주 큰 거리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요격한 다음에 이제 역공격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정밀하게 이 잡아내느냐 그리고 요격 시스템을 항상 보고 있어요. 항상.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뭐 비기트 친 것 중에 하나가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날아오는 걸 항상 24시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할 때 9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거를 교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해군 바다에서 함정용을 개발한 게 육지 쪽으로 지금 전이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어느 정도 시험 발사 이런 걸 거치면은 아마 효과적이다. 아이언돔을 능가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언돔 능가한다고 하셔가지고 궁금한 거는 계속 우리가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한번 이스라엘 아이언돔이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한번 짚어주신다면.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일단 그 뚫어지게 이제 방향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한 80발 정도를 동시에 이제 발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 주로 박격포나 뭐 그 하마스에서 날라오는 로켓 이런 걸 대응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장사정포잖아요. 170mm, 240mm 네네. 막 한 번에 다량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192발 정도를 한 번에 이제 한 번에 쏠수 이렇게 있다. 오니까? 근데 네네. 사실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하나의 요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방어 미사일은 두세 발을 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이 많아야 되고 네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교전 시스템을 자동으로 교전하게 하느냐 네. 이게 중요한데 아마 이스라엘 아이언돔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다량으로 발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 그다음에 이 교전 시스템이 거기다 훨씬 발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아이언돔 얘기까지 짚어봤다면 문제는 정 작가. 네. 요새 그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아이언돔 방공망을 막 흔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술 중에 그 석고속이 있잖아요. 네네. 이 석고속이라 아이언돔을 뚫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북한도 이거 석고속이 요즘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꼭 나쁜 것만 따라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좀 좋은 거를 배워야 되는데 네. 석고속이 뭐냐면 사실 작년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좀 기묘한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서로 국경선도 없고 전차도 안 보냈지만 미사일과 드론으로 네. 그 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공습으로 그때 이란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극초음속 미사일 그다음에 드론들을 마구 섞어 쏘는 바람에
레이더로 보게 되면 감시를 하게 되지만 이게 오. 방향과 속도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내비로 볼 때는 목적지가 어딘지 나오지만 네. 레이더는 포착만 되지 여기에 최종 목표물을 애매한 지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성격.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최연함에서 시험 발사를 할 때 함대함 미사일도 쏘고 그다음에 전략 순항 미사일도 쏘고. 그리고 얼마 이제 전에 그랬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저게 무슨 이름표 달고 날라오진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지상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다 어. 같은 목표를 노리게 되면은 막는 쪽은 해상에서 날라온 미사일도 봐야 되고 네. 지상에서 날라오는 미사일도 봐야 되는 시점. 그렇네요. 그리고 미사일이 순항 미사일이냐, 탄도 미사일이냐, 아니면 로켓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착탄 시간을 비슷하게 아니면 네. 레이더에 포착되는 시간을 비슷하게 계산해서 쏴버리면은 맞는 쪽은 인간 오퍼레이터가 이걸 다 계산을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긴 하겠지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사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막는 쪽에서는 한 단계 막는 게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네. 아까 그 최현우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러니까 정 네. 작가님 이게 네. 함대함 미사일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네. 쏘는 게. 전략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함대함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에서 배를 공격하는 목표물이거든요. 근데 저걸 쏠 때는 포착이 되지만 저게 배를 향해서 갈지 네네. 아니면 지상으로 날아갈지 아. 아니면 공중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의 원래는 이제 따로따로 쏘거나 아니면 목표물을 하나만 지정해서 사격을 네네. 했는데 이란이 작년에 했던 방식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이나 UAE의 방공망을 돌파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따라 배우고 있고 학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렇게 아까 최연함에서 함대함 미사일 쏘고 막 약간 이렇게 보니까 북한이 이제 섞어 쏘기 전술을 계속 이제 뭔가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 이 장사정포 요격 체계도 아이언돔처럼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섞어 쏘기를 안 하더라도 예. 다량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그냥 공격하면은 막아내기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미사일은 공격하는 것보다 방어하는 게 10배 정도 노력이 더 소모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발을 막아내기 두세 발을 쏴야 돼, 최소한. 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도 많이 필요하고 교전 시스템, 레이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전술 운용 차원에서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은 예. 그래서 북한이 계속 그 미사일을 많이 양산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2021년도에 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하면서 우리도 이제 미사일을 엄청나게 생산하고 다량 생산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항상 걱정하는 걸 좀 덜어놔도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미사일 방어는 원래 동종, 동량 예. 그다음에 동종보다 좀 유력이 큰 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보여줘야 돼요. 너 쏘면은 내가 2배, 3배 부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쏘지 못하게 하는 게 최상책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현무 5, 6까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쏘지 못하게 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니까 방어만이 꼭 답은 아니다라는 방어만은 예. 10발 쏴서 한두 발만 맞아도 피해가 대단히 큰 거기 때문에 일단 못 쏘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네. 방어도 또 사실 힘들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장사정포, 북한의 장사정포에 맞설 공격 무기들도 거론이 됩니다. 바로 장사정포 킬러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이용수 센터장님, 이거 뭡니까? 킬러? 맞은 다음에 공격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 예. 먼저 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이제 2010년에 우리가 연평도 북한의 포격 도발로 우리 군 장병이 숨지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때 우리가 K9 자주포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완전한 응징을 했죠. 그래서 거기를 초토화 시켰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 네. 선제적으로 타격을 해서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 KT즘 순 우리말로는 뭐 우레로 돼 있는데요. 아. 이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열압력탄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하 갱도 깊숙이 파고들 수 있고 엄청난 위력으로 장사정포 진지를 좀 초토화할 수 있다. 이렇군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장사정포 북한의 기지를 어떻게 타격하느냐가 네. 한미 간에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과거에 그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주요한 임무를 넘겨받을 때도 10대 임무를 넘겨받을 때도 대포병 레이더, 그러니까 북한의 장사정포 기지를 포착하는 그 레이더 운용하는 거를 미국으로부터 넘겨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포착된 북한의 기지, 거기를 초토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사거리가 뭐 180km나 되니까
우리가 휴전선 전방에 배치하면 평양에 있는 장사정포까지. 저 지하 경도도 뚫을 수 있다고 네, 나오네요. 아까 보면 뭐 북한의 장사정포라는 게 50에서 70km 정도 최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사거리 180km면 대부분의 북한 장사정포를 사정권 안에 넣고 그래요.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레를 킬러로 꼽아주셨는데 사실 또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천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막아내는 게 훨씬 어렵지만은 그래도 겹겹이 층층이 이렇게 방어 시스템 만들고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지만은 네네. 뭐 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LAMD까지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못 막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공격을 해야죠. 그 중에 일환이 이제 천무거든. 이거군요. 이 천무에 예. 이거는 우리 기술로 엄청 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뭐 집속탄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실어서 나를 수 있는 거거든. 어... 중간에서 터트리게 네네.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들어서 또 노르웨이 이런 데서 또 살려고 지금 맞아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네네. 있고 그래서 이제 천무는 우리가 대응 수단으로서 대응 공격 수단으로서는 지금 최적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뭐 여러 국가에서 지금 눈독을 들이고 서로 그래요? 살려고. 잠깐 노르웨이 언급은 해주셨지만 네. 그럼 여러 국가 어디서 이렇게 천무에 눈독을 들여요 지금? 이게 제2의 K9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게 이미 사우디와 UAE에 수출이 된 상태고요. 아, 그리고 폴란드, 진짜요? 네, 그리고 폴란드도 수출됐었죠. 에스토니아, 노르웨이가 도입을 확정했고 스페인이랑 이집트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도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나라 여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네. 뒤에 보시면 발사관이 크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미사일과 로켓들을 끼워서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일반적인 K9을 비롯한 자주포와의 다른 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흔히 비교되는 미국의 하이마스에 비해서 크기가 2배. 그래서 발사관도 발사할 수 있는 양도 2배나 되고 가격이나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제 미국이 손잡고 이란을 공격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제고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성능의 무기라 그래도 주문했는데 내일 당장 받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지점인데 우리는 가성비 좋은 무기를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지점이 이제 천무가 이제 사랑을 받고 제가 해외 네티즌들의 이제 그 천무 관련 영상을 보니까 네. 발음이 좀 어려워요, 천무가. 그래서 보통 춘무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네네. 조금 더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를 떠나서 우리도 북한에 보복할 수 있는 무기로서 사실 천무의 가능성 그러니까 안에 발사관 안에 다양한 크기 아까 우레도 얘기하셨지만 네네.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을 항공기에 띄워서 보내는 거는 또 소티를 소모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발사관에 끼워서 발사하게 되면은 이제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우리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이제 우리가 손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북한 장사정포, 뭐 서울 불바다 할 때마다 꺼내 들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이게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요격 체계까지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짚었는데요. 이영수 센터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야 될 과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값이 너무 비쌉니다. 가성비가 맞지가 않는 거죠. 예. 이게 아이언돔 시스템을 구성하는 타미르 같은 경우에는 한 발에 2만 달러, 한 2,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 LAMD는 4억 원입니다. 14배나 그래요?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개발해야 돼. 대량으로 이거 도입할 수 있겠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게 가격 경쟁력도 문제지만 북한의 포탄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사포 포탄이라는 거 정말 얼마 안 하거든요. 그거를 비교하면 4억 원짜리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네네. 이거는 도저히 좀 안 되니까 군 내에서도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야 이거는 조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게 아마 좀 허들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LAMD를 이제 적재적소에 좀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일단 북한의 개전 초기 장사정포를 막아내고 그다음에 K9이라든가 지대지 유도탄인 우레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응징보복을 할 수 있는 적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추진하자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싼 건 맞습니다. 또 이거는 가격 측면에서 뛰어넘어야 될 난제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문 교수님 이거 장사정포 요격 체계요. 2031년이 원래 이제 전력화 예정이었는데 2029년으로 당긴다 그래요? 그럼 이제 한 3년 뒤쯤인데 이 조기 전력화에는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예산 얼마만큼 태워주느냐 이것이 문제고 지금 우리 기술력은 이제 충분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수출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수출까지 하려면은 생산 라인을 많이 가동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예산을 많이 태워줘야 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또 세 분과 함께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 한번 살펴봤습니다.